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 교주 최재우를 통해 동학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 프로파일. 동학 일대 교주인 최재우는 1824년 경주에서 태어났고 20살이 되기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년간 전국을 유랑합니다. 이건 마치 체게바라가 남미 여행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들여보았듯이 최재우도 고통받는 우리 백성의 삶을 들여보게 됩니다. 을묘천서. 동학 얘기하면서 을묘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을묘천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랑을 마치고 최재우는 울산의 소유곡동이라는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기척도 없이 스님이 구름처럼 슉 최재우의 집을 방문합니다. 최재우와 부인은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스님이 소생은 금강산에서 부처님을 모시던 중이온데 지나가던 길에 목이 말라 잠시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으로 드시지요 하고 물 한 사발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스님이 근데 목은 마르다고 하시면서 물은 마시지도 않고 최재우의 집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나저나 선생은 책을 참 많이 읽으신 듯합니다. 집안 곳곳에 책이 가득합니다. 최재우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스님이 갑자기 보찜에서 책 한 권을 턱 꺼내서 최재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책을 얻은 경로가 기이하기도 하고 내용도 전혀 알 수 없는지라 제가 선생에게 이 책의 뜻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재우가 책을 탁 보더니 스님도 내용을 모르는 책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이 책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스님?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이 제가 한 달 전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막 마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제 옆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우가 책을 탁 받아들었더니 스님께서 그럼 제가 3일 후에 다시 이 집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책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최재우는 3일 동안 밤낮으로 이 책을 읽어서 책의 내용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3일 후에 나타나서 선생, 책의 내용을 다 터득하셨습니까? 최재우가 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 이 책을 드디어 다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스님. 했더니 스님이 사라지고 이 책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게 동학교에 내려오는 최재우와 을묘천서라는 책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최재우는 서학에 맞서는 동학을 창시하여 일대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학은 탐관 오리들과 친일파 등 기득권 세력의 수탈에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영입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것은 호남지방의 접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습니다. 새야 새야 바랑새야, 녹두장군 주인공입니다. 자, 1892년 4월 전라지방의 고부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곳은 호남평야가 있는 물산이 매우 풍부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곳에 조병갑이라는 한 인물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시기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벼슬 잘 일은 매관 매직으로 거래되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고종 측 라인에게 돈을 준 관리와 민비 측 라인에게 돈을 준 관리가 한 고을에 2명의 현감이 부임하기도 하는, 진짜 이거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조병갑, 이 물산이 풍부한 고부 지방에 돈을 얼마나 찔러주고 부임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로 부임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도대체 이 얼마냐? 이 미련한 개돼지들의 등골을 쭉쭉 빨아서 내가 본전을 반드시 되찾으리다. 이것이 한 고을에 부임하는 관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병갑의 욕심은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만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종 기가 막힌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불효죄. 죄인 홍길동은 재산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부모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지 못한 바, 내 그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죄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여 지역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내릴지니 모든 자식들은 본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하여라.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두 번째, 풍기문란죄. 최진사댁 셋째 딸은 아름다운 미모로 동네 장정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 죄가 매우 크다. 이는 한창 추수 시기에 주요 인력들의 1인당 생산량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하였고, 가계 경제와 고을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풍기문란죄로 매년 아비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니 본 사건을 계기로 삼아 모든 집의 부모들은 여식들의 행동거지를 단속하게 하여라. 여긴 좀 제가 각색을 했지만 이 죄는 실제로 적용됐고 돈을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형제간의 싸움에도 벌금을 내게 하고 하다 조병갑은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는데도 백성들의 돈을 각출하기에 이르랍니다. 대단합니다. 조병갑 진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백성들이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조병갑이 저지릅니다. 만석보, 바로 논밭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이미 가뭄에 대비하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병갑이 저수지를 만들었을까요? 물세. 바로 농민들에게 물세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농민들을 동원하여 이 만석보 토목공사까지 시켰습니다. 물새, 논밭으로 흐르는 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인 전창혁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러다 우리 다 죽겠시오. 알겠소. 네, 현감나리를 한번 만나 뵙고 청을 드리리다. 전창혁이 조병갑을 찾아갑니다. 전창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감과 대화를 시도한 전창혁은 조병갑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 일로 고을 전체가 들끓게 되었고, 특히 전창혁의 아들은 분노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1893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병갑에게 맞아 죽고 3개월 후인 33일을 모아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하는데 참 그래도 문서를 하나 적어야 되잖아요. 주동자를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발 그릇을 뒤집어서 이름을 적습니다. 전봉준, 홍길동, 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보셨죠. 이걸 바로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우리의 민족 대표 33인도 동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발을 뒤집어서 글을 적게 됩니다. 이름을 적는 거죠. 자, 드디어 죽창을 들게 됩니다.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얀 옷을 다 입은 사람들이 죽창을 들게 된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봉기입니다.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처자식이고 애들이고 가족들이고 부모님이고 다 굶어 죽어요. 관하로 향하게 됩니다. 죽창을 들고 간 우리 농민군들의 기세에 눌린 관군들은 다들 도망쳐버리고 조병갑마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조병갑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서 파직을 당하게 되고 조정에 잡혀서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조정의 조치는 동학농민군의 들기름을 불게 됩니다. 조정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내려보냅니다. 이때 군사 800명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진상조사는 안 하고 동학교도에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동학교도를 마구 잡아들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초동수사를 해야 되는데 초동수사가 완전히 동학교도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붙은 마음에 불씨를 뿌려버리게 됩니다. 전봉준은 급히 몸을 피하고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 지방 최대 규모의 동학 세력과 규합을 하고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보국 안민,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혁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양으로 가기 위해 뚜벅뚜벅 또 길을 나섭니다. 4,000명의 농민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가기 위해 1차적으로 중요한 관문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죠. 전주성. 전주성 함락이 1차 과제였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에서는 급하게 소식을 듣고
전주성에도 기존 관군이 있는데 최정예 부대 700명을 전주로 내려 보냅니다. 자, 이제 죽창이 주무기인 우리 동학농민군과 총과 대포를 가진 조선 관군의 1차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사실 전력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지키던 전라감사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주성 안에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동학농민군을 열렬하게 확인합니다. 민심 확인. 민심은 뭐다? 천심입니다. 예. 이렇게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선 조정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1894년 5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악질적인 농민들이 있으니 우리 관군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드리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우리 땅에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다시 발을 붙이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이란 게 일본과 중국이 맺은 조약인데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선에 먼저 들어오면 우리도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외국 군대의 국내 진입을 허락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이미 국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려고 동학농민군을 모은 것이 아니다. 외국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 휴전을 제의합니다. 조정은 옳거니 하고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동학농민군과 조정 사이에 전주화약이 이렇게 해서 체결됩니다. 전주화약은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주화약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집강소 농민이 참여하는 자치구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집강소입니다. 니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 농민도 정책을 발의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관 오리 척결. 이거는 고부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에 들끓고 있는 탐관 오리들을 척결해달라는 거였고, 세 번째,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노비문서 폐지. 웬일로 조선 조정이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화약이 체결되자 동학농민군은 죽창을 내려놓습니다. 조선 조정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 조정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던 친일파와 일본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진짜 조선 조정의 부탁으로 동학농민군만 제압하러 왔겠습니까? 일본이 원한 건 조선, 무장해제된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스스로 생선이 되어 가시를 다 발라낸 채 고양이에게 목을 맡긴 꼴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조선 조정의 관리들은 왜 그랬을까요? 욕심,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 대신 나 혼자 잘 처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과 권력욕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이듬해 이 다음 달 1894년 6월 일본이 마침내 야욕을 드러냅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이때 이 총을 겨눈 군인놈이 이자는 바로 아베 신조의 고조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훗날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잠시 놓았던 죽창을 다시 들고 모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썩었어도 일단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 경복궁을 장악한 일본군을 몰아내러 한양으로 갑시다. 2차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삼내에서 동학군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통신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수천 명의 농민군이 모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 백성이 허구한 날 나라에 배신만 당하던 백성이 다시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대대손손 잘 살아오던 인간들이 친일파가 되어 있는 조정을 다시 우리 백성들에게 돌려주자고 그렇게 해서 모인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기세로 싸우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 나라가 없어질 판에 나 혼자 살아 뭐하겠노. 자식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자 하고 동학농민군은 뚜벅뚜벅 다시 걸어서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동학농민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임자, 내가 무시켜도 나라는 구애 안 하겠어. 싸게 갔다 오겠어잉? 아버지, 저도 퍼뜩 가서 나라 구하고 오겠습니다. 수천 명에서 시작된 동학농민군이 충청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4만 명에 다다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애민정신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중 우리 동학농민군은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드디어 운명의 우금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는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농민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위령비입니다. 우금치 전투에 이르렀을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숫자가 2만 명이 넘었고 조선광군과 일본군이 연합한 세력은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는 엄청난 우위에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무기와 지형적 절대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무기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몇 정의 구식 소총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총도 사정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상대 진영의 무기를 볼까요? 현대식 소총입니다. 사정거리도 훨씬 길고 여기다 게틀링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총이 어이없게도 고종이 우리 백성들에게서 얻은 세금으로 러시아에서 사들인
기관총이었습니다. 자, 지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학농민군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저 위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정거리도 짧고 죽창을 들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우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일본군과 여기가 우금치가 충청 지역의 관할이었어요. 이 당시 충청감영 감찰사는 훗날 을사오적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을사오적들 이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을사오적,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준혁입니다. 뭐 이완용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나중에 훗날 이 후손들이 족보에서 이름을 파낸다고 합니다. 이때 충청감영 감찰사가 여기서 승승장구를 해서 을사오적이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우금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우리의 동학농민군은 언덕을, 정상을 향해 힘겹게 오릅니다. 1차 돌격에 일본군의 총에 기관총까지 있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우리 농민군은 쓰러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전문 직업 군인이나 전투군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총알이 쏟아지는 언덕을 우리는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동학농민군은 무려 50차례의 돌격 작전을 감행합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갔을까요?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덕을 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우금치는 조선 백성의 피로 물들게 되고 동학농민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 일본 19대대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학살에 이르는 잔액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동학에 씨를 말려야겠다. 이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작전에 참가한 한 일본군 장교는 후에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다 찾아가는 거죠. 일본군은 총알이 아깝다고 하며 우리 농민들을 일렬로 세우고 창을 사용하여 살상을 저지르고, 이 농민들이 농사 후 만든 한 50cm, 60cm 정도 길이의 집단을 머리에 씌우고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농민들인데 불을 지펴서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의 씨를 말려버린 일본군들. 자, 1894년 11월에 동학농민군은 해산되고 정봉준도 결국 체포가 됩니다. 정봉준은 한국 최초의 법원에서 내린 첫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도 잡혀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이때 판사가 누굴까요?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을 제공한 조병갑. 조병갑이 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손을 위해 진짜 피를 흘린 분들, 동학농민운동,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창보다 무서운 투표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손으로 죽창 대신 도장 한 번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임명할 수 있고 최고 왕 통수권자 대통령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죽창 들지 말고 투표 도장 찍어서 편안하게 안락한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